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금리 인하 수정.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과 횟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계속 약해지고 있습니다. 6월 인하 가능성에서 그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속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볼티모어항 폐쇄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요. 예,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수정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가 미국이 언제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라는 얘기는 지난해 1년 내내 쟁점이었고요. 지난해 대부분의 전망은 지난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한다. 네. 그래서 9월, 10월부터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한 그런 분위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올 1월 또는 올 3월로 상당히 양보해서 늦어도 3월 달까지는 금리 인하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영업일 기준으로 오늘이 3월 달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또 이 부활절로 금요일 날 아예 장을 열지 않거든요. 그래서 3월 달도 지나갔는데 금리 인하 소식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자, 일각에서는 어차피 금리 인하할 텐데 이게 이달에 하면 어떻고 다음 달에 하면 어떻나 하지만 물론 그런 측면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 채권이나 환율, 선물 같은 데는요. 금리 인하 시점을 한 달만 잘못 잡아도 엄청난 피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채권을 조달하는데 금리 인하된 상황에서 조달하는 것과 금리 고점에서 조달하는 것이 앞으로 수년간 기업의 자금 사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금리 인하 시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지금 블룸버그 경제연구소에서요. 6월 달에서 9월로 미뤄질 수 있다. 처음으로 메이저 기관 중에서는 9월 금리 인하설이 이제 공식화가 됐는데요. 자,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유를 블룸버그는 볼티모어 교량 사고에서 꼽았습니다. 블룸버그라는 회사, 사실 마이클 블룸버그 한때 대통령 후보였죠. 네. 뉴욕 시장도 하고 저분이 바로 볼티모어에서 성장을 했고요. 저분의 모교가 존스 홉킨스 대학인데 볼티모어에 있는 최고 명문학교가 존스 홉킨스입니다. 그래서 이 블룸버그의 마음의 고향이라는 것은 바로 볼티모어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볼티모어 상황에 대해서 블룸버그라는 회사가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볼티모어 항구 폐쇄 얼핏 보면 다리 하나 무너진 것 같지만 그 키브리지가 말 그대로 워싱턴과 뉴욕을 연결하는 동부의 동맥 핵심이다라는 그런 점에서요. 다리가 총체적으로는 약 한 20km 돼요. 근데 이번에 무너지는 것은 2km거든요. 네. 그러나 그것을 복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원래 저 다리를 1970년에 완공할 때 5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들 예상으로는 2년 정도 걸릴 것이다. 그리고 항구는 볼티모어 항은 빠르면 금년 중으로 앞으로 6개월 정도 내에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항구가 정상화 되더라도 다리가 완공되지 않으면 물류 차질을 빚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류 차질을 빚으면 코스트 푸시, 그러니까 이 비용 요인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스플라이 수요 측면도 있지만 공급 요인도 적지 않거든요. 공급 물류 대란이 일어나면 물가가 더 올라갈 테니까 그렇다면 금리를 빨리 인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볼티모어 사태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각종 경제 지표도 상당히 금리 인하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크리스토프 윌러
연준 이사죠. 대통령이 임명하는 연준 이사인데요. 이분이 여러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키워드로 계속 강조한 얘기가 노러시입니다. 노러시. 서두르지 않겠다. 자,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서두르지 않겠다. 최근의 경제 지표를 반영하면 금리 인하 횟수를 아예 줄이거나 시기를 늦추는 것이 타당하다. 저 윌러란 사람이 지난해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 금리 인하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매판데도 저렇게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함으로써 뉴욕 증시에서는 금리 인하가 임박한 것이 아니겠느냐 했는데 이 윌러가 또 변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이 뭐 철학을 바꿨다기보다도 경제 지표가 금리 인하하고는 멀어지고 있다. 자, 밤사이에 미국의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우리로서는 좀 부럽기도 합니다. 3.4% 성장을 했거든요. 잠정치보다 좀 더 올라갔습니다. 자, 미국의 이상적인 성장률, 흔히 그것을 잠재 성장률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한 2% 초반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지금 150% 정도가 더 높다. 이 얘기는 성장이 이렇게 높은데 금리를 내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 적어도 이 경제 지표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릴 이유도 없는 것이죠. 네. 자,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밤사이에 또 실업자 청구, 실업보험 청구 뭐 이것도 예상치보다 상회했다고 그러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실업 고용 지표도 별로 바뀐 게 없다. 자, 오늘 밤에 지금 PCE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요. 현재 예상치만 놓고 보면 전월 대비로 조금 더 오른 것으로 현재 뉴욕 증시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그런 각도에서 현재 금리 인하가 좀 더 늦어질 수 있다. 물론 뭐 이것 때문에 금리가 조정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고 이제 관련 경제 정책을 꾸려갈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 연준이 계속해서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마 오늘 밤에 나올 개인 소비 지출이 먼저 확신을 줄지 안 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징역 25년, 미국 법원이 한때 코인 왕으로 불렸던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왕에서 추락하는 거는 뭐 순식간이군요. 예, 미국에서요 금융 사건과 관련해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것은 미국 건국 이후에 두 번째로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네. 자, 우리는 지금 이 FTX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했던 샘 뱅크먼 프리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내용도 그렇게 소상하게 알려져 있지도 않은데 아무튼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해서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고객을 기만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로 징역 25년이 나왔습니다. 폰지 사기라고 그랬어요. 유명한 미스터 폰지가 징역 150년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네. 뭐 도중에 옥중에서 자결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두 번째로 큰 형량입니다. 그만큼 이 미국이 금융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한 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과 비리가 많은가 이게 한번 법정에서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양반 이름이 좀 길어요. 그죠? 이름이 뱅크먼 프리드. 왜 이렇게 이름이 두 단어로 돼 있냐면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죠. 아버지 성씨만을 못 따르겠다 해서 어머니 성씨, 아버지 성씨를 같이 붙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바로 이 뱅커스 프리드가 앞에 뱅크만은 아버지 레스트네임이고 프리드는
어머니 레스테이입니다. 두 분 다 법과대학 교수입니다. 근데 법과대학 교수인데 결국 법의 재판을 받았다. 하는 것도 아이러니컬하고요. 이 뱅크먼 프리드는 결국은 이름을 길게 다는 바람에 아버지, 어머니 가문에 다 상처를 내는 그런 어떤 지금 미국 언론의 일반 평이 있거든요. 자, 지금 우리 권도형 씨도 지금 곧 한국에 들어온다 또는 막판까지 미국이 지금 범죄인을 인도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무튼 가상화폐를 거래를 둘러싼 이런 불투명한 거래 이것이 좀 팔본색원이 돼야 이 비트코인의 거래도 좀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이 사건도 좀 예의주시하고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시진핑 특별 지시,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채 매입을 다시 시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중국이 20년 만에 국채를 매입하게 되는 건데요. 중국 양적 완화 시작되는 걸까요? 예, 중국의 홍콩에서 발행되는 신문 사우스 모닝 포스트라는 언론이 있습니다. 저게 그 사우스 모닝 포스트의 오너는 마윈, 그러니까 알리바바 창업주가 지금 저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언론이 갑자기 보도하기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20년 만에 국채 매입을 재개할 것을 인민은행에 지시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들어 국채를 사라. 그럼 지금 시중의 금리라는 것이 사실상 국채 금리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런데 인민은행이 돈을 풀어서 그 국채를 사들이게 되면 시중에는 통화량이 늘어나고 금리는 떨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금리 정책을 할 때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또는 뭐 금융 정책을 전환하는 핵심 이유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는 데 사실상 목적이 있습니다. 금리 그 자체보다는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한다. 간접 규제 정책을 쓰는데 바로 이 국채를 사는 것은 직접 바로 통화를 살포하는 것이거든요. 미국 연준이 한때 버냉키 시절에 양적 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적 완화를 퀀터테이티브 이지니스라고 그러고 일본도 이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이 양적 완화를 한 것은 금리가 너무 낮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 인하로서 통화량을 조절할 수단이 없었던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금리가 마이너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저런 지시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시중의 경기 부진이 다급하다. 그래서 지금은 뭐 금융 안정 이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라 좀 비상적인 수단으로서 통화를 직접 살포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시진핑 국가주석이 통화를 살포하라라는 이 특별 지시를 공산당이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고 언론이 보도를 한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중국에서의 이 통화 직접 살포는 최근 20년간 없었던 정책입니다. 그만큼 이 중국의 사정이 다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실제로 인민은행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별 지시, 통화 살포 뭐 이것을 미국에서는 양적 완화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할지 굉장히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이거 우리 금융시장에는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건 좀 이따가 환율에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환율의 인하로 바로 환율의 상승, 우리나라 통화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특히 중국이 통화를 살포하게 되면
중국의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중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이 급제동이 걸릴 수 있는 수출 입장에서는 아주 악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좀 전에 예고하신 대로 다음 키워드가 환율 관련입니다. 보시죠. 환율 빨간불. 어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50원 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5개월 만입니다. 자, 이렇게 달러가 강세를 띠고 있는 이유가 뭐고 또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로 보고 계시나요? 자, 지금 그 어느 학부형이 상담을 해 왔습니다. 미국 유학생이 있는데 그동안에 환율이 너무 높아서 달러를 송금을 못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보내려고 하는데 아니 환율이 더 올라간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네. 각종 언론에서는 올해 환율이 떨어진다고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랬죠. 자, 근데 이게 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죠.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몇 가지 돌발 변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특히 어저께 우리나라 환율이 요동을 친 것은 바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별 지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요즘 세상은요, 우리나라 경제 정책 하나만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는 미국만 많이 봐왔지만 중국 역시 우리나라 시장에는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말씀 올린 대로 중국이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면요. 국제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을 한 패키지로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중국에 떨어진 환율에 그러니까 중국의 위안화 가치에 맞추지 않으면 한국 위안화 가치도 한국 원화 가치도 환율을 올리지 않으면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네. 조정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 때문에 국제 외환 전문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환율 상승에 배팅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다가 미국의 달러가 오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런 악재들이 계속 겹친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보고 네. 선물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금리 인하가 9월 달로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러니까 그 반대 매물이 나오면서 환율이 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환율은 중국, 일본 또 미국의 이 통화 가치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골육 상쟁. 자, 말 그대로 뼈와 살이 서로 다툰다는 뜻인데 딱 한미그룹 경영권 다툼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제 결국 주총에서 형제가 모녀를 이겼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자, 이 한미 사이언스, 한미 약품의 지주회사죠. 거기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는데요. 그 경영권 분쟁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어머니와 딸이 한 편을 묻고 또 아들 두 형제가 한 편을 묵어서 아주 전면전을 벌였습니다. 네. 전전반측을 하다가 막판에 아들 형제들이 대역전성을 거두었습니다. 아들의 승리다. 언론들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아들의 승리일까요? 어머니를 패배로 어머니를 굴복시킨 아들의 마음은 편할까요? 바로 그런 각도에서 골육 상쟁이다. 자, 골은 뼈를 얘기하고 육은 살입니다. 뼈와 살이 붙어서 사람의 몸을 이루는데 뼈와 살이 스스로 내부적으로 싸움을 한다면 그것은 몸이 성하기가 어렵겠죠. 이 골육 상쟁이라는 고사성어는 중국의 삼국지 시대, 삼국시대 때 그 삼국을 통일한 조조가 아들 조비에게 권력을 승계했는데 조비와 조식이 싸우는 바람에 결국은 그 삼국 통일 후에 위나라가 망하고 제갈씨에게 나라가 넘어갑니다. 거기서 중국 고사성어 골육 상쟁이 나왔는데요. 자, 이런 가족 간의 싸움 자칫 잘못하면 어떤 회사 자체를 말아먹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어떤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특히 이 아버지 한미그룹을 만든 아버지 임성기 씨가 여러 가지 약품에 새 혁신을 이루고 한미 약품에 큰 업적을 세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1세대 승계 작업이 잘 안 돼서 네. 회사가 어려움을 겪는다. 여러 가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짧게 제가 궁금한 부분은 OCI와의 합병 통합 이 수순은 완전히 끝났다고 보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완전히 상황에서? 끝났습니다. OCI는 이미 합병 결렬을 선언을 했고요. 네. 이사 숫자가 지금 형제들 척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네.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합병 문제는 완전히 무산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금리 인하 수정, 징역 25년, 시진핑 특별 지시, 환율 빨간불, 그리고 골육 상쟁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